코스타리카의 비는 차갑다. 히가시노 게이고. 뭐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뛰쳐나온 2인조는 둘 다 원숭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할로윈 때 아이들이 쓸 법한 고무로 만든 것이었다. 울창한 열대우림 속을 유키코와 둘이서 걸어가던 나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큰 회색 올빼미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유키코 역시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내 옆에서 굳어버렸다. 2인조는 둘 다 몸집이 상당히 컸는데 그중 더 큰 남자, 그러니까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먼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땀과 습기로 끈적거리는 티셔츠 소매 아래로 굵은 팔뚝이 드러나 있었고 손에는 뭔가 까만 것을 쥐고 있었다. 그것이 권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남자가 무슨 말인가 했다. 영어도 아닌데다 원숭이 마스크까지 쓴 탓에 말소리가 분명치 않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조건 양손을 들고서 유키코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려 옆을 보니 그녀는 이미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었다.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우연찮게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 숲속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도 거기서 죽치고 있었을 것이다. 한 박자 뒤처진 느낌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몸이 쫓아오지 못한 것이다. 이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권총을 든 남자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다운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꿇어 앉으라는 소린가 싶어 두 손을 치켜든 채 몸을 웅크리자 다운, 다운 이라며 남자가 내 등을 떠밀었다. 엎드리라는 소리 같아. 유키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거 같군.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를 땅에 놓고 축축한 풀 위에 엎드렸다. 유키코도 손에 들고 있던 쌍안경을 내려놓고 나처럼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다.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끼처럼 생긴 엄청난 칼을 쥐고 있었다. 저걸로 뭘 하려는 걸까? 설마 목을 베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느니 권총으로 쏘는 편이 손쉬울 것 같은데. 아니야. 총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건지도 몰라. 공포와 흥분과 긴장 때문에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에 떠올랐다. 어쨌든 우리가 목숨을 건질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유키코는 여기서 살해되고 마는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개 죽음을 눈앞에 두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데 내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머릿속에 왜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곳에서? 왜? 칼을 든 남자가 옆에 앉더니 내 카고 팬츠의 주머니를 뒤졌다.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난 걸 보니 렌터카 열쇠와 호텔키를 빼앗은 모양이다. 호텔키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차는 큰일이다 싶었다. 트렁크에 100만엔 상당의 카메라 장비가 들어있었다. 하나 둘 사모은 물건이다. 그건 두고 가면 안 될까? 하긴 바라는 게 무리겠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 그런 째째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는 이어서 우리 둘의 여권,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그리고 지갑을 주머니에서 빼냈다. 그러더니 마무리를 하듯 내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다. 물론 땅바닥에 놓아둔 카메라도 빼먹지 않았다. 닉이라는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였다. 변상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살아남는다면 말이다. 남자는 이제 유키코 쪽으로 다가갔다. 청바지 주머니를 잠시 살피더니 No money 라고 낙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쌍안경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빼앗을 걸 다 빼앗자 강도는 우리 두 사람을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안도했다. 묵는 걸 보면 목숨을 앗을 생각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묶는다고 해도 끈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 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 입에는 더러운 수건으로 재갈을 물렸다. 놈들도 어지간히 조급한 듯 거친 숨소리가 원숭이 마스크 너머로 들려왔다. 그러고는 한 남자가 내 어깨를 치며 오케이 라고 말했다. 죽이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는 뜻일까? 이윽고 두 남자는 주랭랑을 놓았다. 멀리서 차의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타고 온 렌터카로 도망칠 작정이리라. 그런데 차의 엔진 소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한 남자가 돌아왔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꼼짝도 않고 있는 걸 보더니 안심한 듯 바이 라고 말하며 다시 멀어졌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났고 이윽고 그 소리도 사라졌다. 고개를 돌려 유키코를 보았다. 나와 똑같이 뒷짐을 진 채 묶여있는 그녀는 비참한 얼굴로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의 눈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나도 그녀처럼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아무튼 목숨을 건진 건 천만 다행이었다. 어느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귀에 떨어진 물방울이 차가웠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손발을 바동바동 움직여 보았다. 여간에서는 손도 써볼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두 발은 금세 자유로워졌다. 그때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강도놈들이 그 장화 위에다 고무 테이프를 감은 것이다. 그래서 장화를 벗자 바로 발이 자유로워졌다. 역시 놈들도 어지간히 허둥댄 모양이다. 허리에 차고 있는 가방을 눈치 못 챈 것만 보아도 그건 분명했다. 그날 허리에 가방을 차고 있었는데 엎드려 있은 탓에 배 밑에 깔려 그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다. 그 가방 안에 돈이 조금 들어있었다. 일어나서 도움을 청하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라는 뜻으로 신음을 토해낸 후 손목에는 고무 테이프가 휘감겨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로 내달렸다. 그곳은 브라울리오 카리오 국립공원의 숲속이었다. 구아피아스 하이웨이라는 도로변에 공원 입구가 있었다. 입구라고 해봐야 그 부분만 살짝 숲이 끊겨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오솔길이 나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습격당한 곳은 그 길로 200m쯤 걸어 들어간 지점이었다. 결박당한 모습으로 도로로 나갔다. 주차해둔 렌터카는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 길가에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외건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묶여있는 손을 보이면서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얼굴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건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악귀라도 만난 것처럼 확 피해 달려가 버렸다. 그 후에도 몇 대가 더 지나갔지만 마찬가지였다.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한층 속도를 낸다. 경솔하게 뛰어나가기라도 하면 차에 치여 죽을 판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도움을 청하는 척하면서 차를 세워놓고는 강도로 돌변하는 수법이 있다고 했다. 운전하는 이들은 그걸 두려워한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유키코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엎드린 채 땅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재갈은 입에서 풀렸지만 이제 그것이 코를 막고 있어 무척 괴로운 듯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왠지 갑자기 우스워져 재갈을 문 채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뭐가 그렇게 웃긴데? 유키코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더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이래서 이런 곳엔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며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옆으로 달려가서 뒤로 묶인 손으로 그녀의 고무 테이프를 떼기도 하고 그녀에게 내 테이프를 떼기도 했다. 가까스로 두 사람의 몸이 자유로워지는데 약 20분쯤 걸린 것 같다. 손목시계도 빼앗겼으니 정확한 시간은 알 길이 없었다. 휴, 지독한 꼴을 당했군. 땅바닥에 주저앉아 말했다. 고무 테이프를 떼어낸 자리가 아려왔다.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정말 싫어 이런 곳은. 당장 돌아갈래.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호텔로 돌아가느냐야. 히치하이크를 하자. 그게 말이야. 차가 아예 멈추지를 않더라고. 응? 왜? 몰라. 유키코를 데리고 길로 나가 다시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역시 멈추는 차는 없었다. 다들 정말 매정해. 유키코가 우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버스가 다가왔다. 보닛형 고물차로 푸푸 하는 소리와 함께 회색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래도 일단 노선버스인 듯 했다. 우리 저걸 세우자.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버스 역시 속도를 늦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서 양손을 들었다. 그러자 드디어 버스가 멈췄다. 얼굴이 새까만 운전기사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화난 목소리로 뭐라고 떠들어댔다. 잽싸게 그쪽으로 달려가서 더듬거리는 스페인어로 도둑 살려줘를 되풀이했다. 유키코는 옆에서 열심히 울어댔다. 말이 통했는지 아니면 유키코의 연기가 호소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운전기사는 우리를 버스에 태워주었다. 버스 안에는 10명쯤 되는 승객이 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쾌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운전기사가 뭐라고 설명하자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의미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우리를 동정하는 듯 했다. 긴 의자 가운데에 우리 두 사람을 앉혀주었다. 누구 영어 할 줄 아는 분 안 계십니까? 라고 영어로 묻고 나서 스페인어로 영어라고 말해보았다. 사람들은 추레한 한 아저씨를 가리켰다. 그 아저씨가 작은 바구니를 껴안은 채 쭈뼛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영어로 물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버스가 산호세로 가나요? 산호세는 코스타리카의 수도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이 있는 곳이다. 아저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살았어. 이제 어떻게든 될 거야. 유키코에게 일본어로 말했다. 아저씨는 바구니 안에 손을 넣어 사탕 같은 걸 꺼내더니 먹겠느냐는 듯 내밀었다. 우리는 No thank you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후 아저씨의 행동을 보고 그가 버스 안에서 승객에게 맛과자를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달려갔다. 유키코가 옆에서 한마디 툭 던졌다.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 그 말에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 캐나다 토론토 지사로 부임하게 된 건 5년 전이다. 오래전부터 해외 근무를 원해온 터라 나와 아내 유키코는 뛸 듯이 기뻐했다. 우리는 토론토의 노스요크에 집을 얻었다. 해외 근무를 원한 이유로는 좁은 일본에 갇혀 평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가장 컸지만 외국의 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온 탓도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들새를 관찰하는 게 취미였고 일본에 서식하는 들새라면 거의 다 보았다고 자부한다. 오키나와의 천연 기념물인 흰 눈썹 뜸부기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의 들새를 찾아보겠다고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있던 참이었다.
특히 부임지가 캐나다라는 사실은 나를 기쁨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자연의 보고, 책장을 넘겨도 끝이 없는 자연 백과사전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 부임해 왔을 때는 새나 구경하러 다닐 경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달리는 영어 회화 실력이 가장 큰 장애였다. 부하 직원과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소한 트러블과 실수가 속출했다. 거래처와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방의 농담을 알아듣지 못해 빈축을 사는 정도라면 그나마 괜찮았지만 전화로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격분하게 해서 거래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얼굴에 경련이 일 정도로 긴장하기도 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흠칫흠칫 놀랐다. 아무튼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 당면한 최대 과제였다. 그래도 1년쯤 지나자 일상 회화는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고 2년쯤 지나자 전문적인 대화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시덥지 않은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지을 수도 있게 되었다. 내 보조역을 맡은 그레이스는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다. 늘 멍하니 있고 응답도 무뚝뚝한 데다 어딘가 한 박자 어긋나 있다. 단 큰 실수는 한 적이 없다. 아유, 그게 그 사람 리듬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면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질걸요. 그레이스를 잘 아는 여자가 그렇게 말해 나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레이스 말고 또 한 사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친해지기 힘든 사람이 있었다. 우리 뒷집에 사는 타니어라는 아주머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잡화점이 근처에 생긴 중국인 가게 때문에 망했다며 동양인을 증오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건 잘 아는 듯 했다. 우리 집 정원에 잔디가 자라있기라도 하면 일부러 찾아와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돈 벌 시간은 있어도 잔디를 손질할 틈은 없나 보군. 정원이 도둑고양이의 등짝 같은 집은 이 동네에서 당신 집뿐이라고. 이런저런 트러블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해외 생활에 익숙해졌다. 휴가도 일본에 있을 때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들새를 찾아 캐나다 각지를 돌아다녔다. 때로는 유럽에도 갔다. 그곳에서 유럽은 아주 가까웠다. 이윽고 5년이 지났고 얼마 전에 일본 본사에서 귀임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팩스를 보내왔다. 우리는 아쉬워하며 마지막 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스타리카에 가자는 이야기를 꺼낸 건 바로 나였다. 예전부터 자연의 왕국이라고 일컫는 그 작은 나라에 한 번쯤 가보고 싶었다. 바나나 같은 부리가 달린 큰 부리새라든지 작은 날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벌새를 꼭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런데 치아는 괜찮은 거야? 유키코가 묻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럼 그 점은 괜찮아. 아주 안전한 모양이야. 그래? 그럼 코스타리카로 정할까? 그런 경위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리의 마지막 여행지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로 결정되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유키코와 둘이서 예방주사도 맞으러 갔다. 소아마비니 파상풍이니 황열병이니 하는 예방접종이었다. 장티푸스 약도 먹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먹어야 한다는 말라리아 약도 받아왔다. 아무리 성가신 일도 큰 부리새와 벌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5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산호세로 날아왔다. 하룻밤 호텔에 묵고 오늘 아침에 당장 투어 데스크에서 주변 지역의 지도를 사서 국립공원 위치를 확인한 다음 렌터카를 빌려 의기양양하게 호텔을 출발한 것이다. 설마 1시간 후 빈털터리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고물버스에 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버스를 탄 지 1시간쯤 지났다. 그런데 산호세에 가까워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버스는 작은 마을의 공터 같은 곳에 멈췄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내리라는 듯 손짓을 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다. 밖에 비슷한 버스가 한 대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유키코가 물었다. 산호세가 아닌 건 분명해 라고 대답했다. 예의 막과자 아저씨가 그 버스를 가리키며 산호세, 산호세 라고 우리를 향해 말했다. 그 버스를 타라는 소리 같았다. 맙소사,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산호세와는 정반대 방향의 종점인가 보네. 뭐? 그러면 또다시 버스 타고 방금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런 모양이야. 유키코는 울상을 지었다. 그러는 사이 승객이 모여들었다. 막과자를 파는 아저씨가 그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다들 참 딱하다는 듯 우리를 보고 있었다. 한 노인이 어디선가 콜라병 2개를 찾아오더니 근처 수돗물을 받아 우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아구아, 아구아 라고 말했다. 아구아란 물이라는 뜻이다. 마시라는 소리 같았다. 그 병을 받아든 순간 움찔 놀라서 몸을 뒤로 젖혔다. 병 속에 든 물은 탁한 젓갈색이었다. 순식간에 거무튀튀한 침전물이 가라앉았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마시면 단번에 탈이 날 듯했다. 마시는 척만 하자. 일본어로 유키코에게 말하고 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노인은 불쌍한 동양인에게 친절을 베푼 일로 대단한 자기만족을 느끼는 듯 가슴을 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가 출발하려 했다. 손짓 발짓을 해가며 운전기사에게 현재 시각을 물었다. 그라면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답은 모호해서 대충 4시 반이라고 했다. 그 후로 1시간 반 동안 버스에서 흔들리다 마침내 산호세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막과자를 파는 아저씨가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걸어왔다.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점점 어둑어둑해지더니 길을 걷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길가에서 먹을 것을 팔던 사람들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얼굴을 내민 사람은 경찰관이었다. 순찰차였다. 경찰관이 스페인어로 뭐라 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 같았다.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빠른 말투로 사정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뒤에 타라고 했다. 이제야 어떻게든 되겠구나. 유키코와 얼굴을 마주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다. 곧장 경찰서에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관은 시내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 가끔씩 길가에 차를 대고 길 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거의 1시간 동안 그러고 다녔다. 저기 왜 그러시는 건가요? 뒷자리에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윽고 경찰관이 한 백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사파리 자켓을 입은 40살쯤 된 여자였다. 그녀는 한동안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옆에 탔다. 그리고 방긋 웃더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다.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척 오랜만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초지종을 그 여자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는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말하고는 경찰관에게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다. 경찰관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순찰차를 출발시켰다. 지금부터 경찰서로 간대요. 여자가 말했다. 어째서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은 거죠? 자초지종은 아까 다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하지만 당신들 모습을 보고 뭔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일단 차에 태우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돈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조금은 있어요. 여기요. 허리에 두른 가방을 열어 캐나다 달러가 조금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지갑이 열려 있었는지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얼른 주었다. 여자도 같이 주워주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주운 동전을 보며 여자가 물었다. 네, 저 캐나다에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동전을 내 지갑에 넣어주었다. 민가의 간판만 내건 듯한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7시가 지나서였다. 습격을 당한 후로 5시간쯤 지났다. 이제 범인을 잡기는 글렀구나 싶어 반쯤 체념한 심정으로 사정 청취에 응했다. 담당자는 시장판에서 카카오 열매든 뭐든 팔 것 같은 젊은 남자였다. 제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관이라는 걸 알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백인 여자가 통역을 해주었다. 얘기를 하던 중 그녀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결코 미인은 아니었지만 내 눈에는 여신처럼 보였다. 30분쯤 걸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서 경찰관이 유키코 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했다. 정확히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쌍안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범인들이 그걸 만졌느냐고 묻고 있어요. 여자 변호사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유키코가 대답했다. 나도 알 수 없었다. 저 만졌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녀에게 물었다. 지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맡길 수 있느냐고 하네요. 그럼 일단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만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자 그녀는 조금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두 분 마음이지만 전 별로 권하고 싶진 않네요. 왜죠? 돌려줄지 어떨지 알 수 없거든요. 기겁을 하고 젊은 경찰관을 보았다. 그는 유키코의 쌍안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 변호사에게 눈길을 돌리자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생각났어요. 내가 말했다. 놈들은 쌍안경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게 좋겠다는 듯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경찰관에게 통역을 해주었다.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정 청취가 끝나자 경찰관이 순찰차로 우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여자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헤어졌지만 난처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라며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건네주었다. 8시 반경 호텔에 도착했다. 당장 침대에 드러눕고 싶었지만 룸키도 놈들이 훔쳐갔다. 우리는 프런트 데스크로 바삐 걸어갔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우리 꼴을 보고 새치름한 표정을 짓고 있던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은 일본계의 호텔이어서 일본인 종업원도 몇 명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희한한 일이네요. 그것이 사토라는 호텔 직원의 소감이었다. 일본인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유키코가 발끈했다. 네, 압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긴 아니에요. 단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일반 관광객이 단독으로 그런 숲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요. 코스타리카는 치안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말했다. 여기는 좋은 편이죠. 사토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중남미에 이렇게 안전한 곳도 없는걸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본인이 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일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코스타리카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말투였다. 우리가 일본에서 소문을 퍼뜨릴까봐 걱정하는 건지도 모른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나서 호텔 방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설마 범인들이 오지는 않겠지만 열쇠를 도둑 맞은 터라 찜찜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훌렁 벗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그대로 자고 싶었지만 그럴 계제가 아니었다. 유키코에게 먼저 샤워하라고 이르고 나이트 스탠드에 놓여있는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먼저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도난 신고를 했다. 도둑 맞은 카드는 당장 사용이 정지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 재발급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 발행 회사에도 전화해서 도난 신고를 했다. 이어서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레이스에게 전화했다. 헬로. 어둡고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예요. 아, 테드. 나라는 걸 알아도 그녀의 말투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뚝뚝해졌을 정도다. 가능한 한 간결하게 사태를 설명하고 여권 복사본이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으니 그걸 내일 아침 일찍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내일 아침에 여권 복사본을 팩스로 그쪽에. 오케이. 강도라는 말에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지극히 사무적으로 그녀는 말했다. 정말로 내 이야기를 알아들었나 싶어 불안해졌다. 거기까지 상황을 수습하고 일단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순간 피로가 확 몰려왔다. 유키코가 욕실에서 나와 뭐라고 했다. 아, 나도 개운하게 땀을 씻어내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묵직하게 내려앉는 눈꺼풀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허리에 차고 다니던 내 가방을 유키코가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채 뒤지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는 모양이었다. 얼마나 있어? 대충 $300쯤 되나 봐. 다행이네. 그 정도면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이따가 은행에 가서 바꾸자. 이건 뭐야? 그녀가 내게 보여준 건 작고 동그란 금속판이었다. 모르겠는데. 어디서 났는데? 동전 속에 섞여 있었나 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무슨 부품 같은 건데 모르겠네. 금세 생각날 거야, 그치? 유키코는 그 금속판을 지갑에 넣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일 싼 음식으로 아침을 때우고 나서 호텔 안에 있는 투어 데스크로 갔다. 젊은 여직원은 우리가 겪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는 경찰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가 말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렇지만 여기가 원래 그렇게 끔찍한 곳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왠지 그 말이 믿기질 않네요. 그녀는 그럴만도 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애초에 세운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투어 데스크를 뒤로 했다. 큰 불이 새도 벌새도 이제는 볼 기회가 사라졌지만 하는 수 없다. 아무튼 무사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 호텔에서 나오기 전에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팩스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했다. 직원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혀를 찼다. 그레이스, 역시 잊어버렸군. 그럼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뭐. 일단 일본 영사관으로 가자. 여권 복사본은 나중에 보내올 거라고 하는 수밖에. 정말이지. 그 뚱보는 머리도 시원찮은 데다 칠칠 맞기까지 하다니까. 상대방 입장이 돼서 도무지 생각할 줄을 모르는 여자야.
투덜투덜 불평을 하면서 호텔을 나섰다. 은행에 들러 돈을 환전한 다음 택시를 타고 일본 영사관으로 갔다.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영사관도 민가나 다를 게 없는 건물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담당자가 우리를 만나 주었다. 몸집이 뚱뚱하고 둥그런 얼굴에 아랫 입술이 튀어나온 어딘지 모르게 잿빛 어치를 연상시키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아이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더군요 라며 동정어린 말을 늘어놓았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걸까? 바로 여권 발급 수속을 해드리죠. 그가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도난당한 여권 복사본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우물거리며 말하자 그는 눈을 깜빡이더니 이거 말씀이십니까? 라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 두 사람의 여권 복사본이었다. 그게 어디서?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회사에서 직접 보내왔더군요. 한시라도 빨리 수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유능한 부하 직원을 두셔서 참 부럽습니다. 그의 말에 유키코는 웃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눈치 빠른 여직원이죠. 덕분에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똑똑하고 미인이고요. 부럽습니다. 그가 거듭 말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는 신음하듯 읊조렸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단순한 소매치기 사고 정도는 가끔씩 일어나긴 합니다만 범인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다.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는 팔짱을 끼웠다. 범인들은 왜 그런 곳에 잠입해 있었을까요? 물론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그런 장소라면 언제 사람이 지나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범인들이 무턱대고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유키코와 눈이 마주쳤다. 설사 범인들이 그런 느긋한 작전을 실행했다 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두 분뿐이라는 걸 그들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분께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일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범인들이 진작부터 우리 두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단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두 분을 유심히 관찰하던 남자가 있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짚히는 게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담당자는 살찐 몸에 목을 집어넣기라도 하듯 얼굴을 갸우뚱했다. 그러자 더더욱 잿빛 어치 같아 보였다. 내내 우리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섬뜩해지네. 영사관에서 나오자 유키코가 말했다. 나도 동감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눈독을 들인 걸까? 그야 우리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가? 맙소사. 일본인이 모두 부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에 알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해 영사관에서 소개해준 사진관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영사관보다 훨씬 큰 민가 앞을 지나쳤다. 쇠울장 너머로 널찍한 정원이 있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 2명이 무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경호원인가 보네. 내가 말했다. 개인이 경호원을 고용한 걸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집 창문에는 쇠창살도 달려 있었다. 그러고 보니 쇠창살이 달린 창문을 다른 몇몇 민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어느 것을 보더라도
최근에 장착한 듯 새 것이었다. 우리가 습격을 당한 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 평화로운 작은 나라에도 치안을 흐트러뜨리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사진관은 언뜻 봐서는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없는 가게였다. 안에 들어가니 구형 카메라가 몇 대 진열되어 있었지만 파는 물건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다. 헝겊을 대충 몸에 두른 거나 다름없는 차림의 중년 여자가 가게에 있었다.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 안심했다. 사진을 찍어준 것도 그 여자였다. 카메라를 다루는 손길이 난폭하기 이를 데 없어 과연 제대로 사진을 찍을까 싶어 불안했지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유키코가 사진을 찍는 동안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모처럼 코스타리카까지 와서 새를 찍은 사진 한 장 건지지 못하다니 그것이 무엇보다 한스러웠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카메라를 살 여유는 없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문득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 지갑을 꺼냈다. 왜 그래? 사진을 찍은 유키코가 다가와 물었다. 이거야. 유키코가 오늘 아침에 찾아낸 동그란 금속판을 꺼냈다. 이건 카메라에서 버튼 전지를 넣는 부분의 뚜껑이야. 그녀도 생각이 난 듯했다. 닉한테 빌린 카메라에? 그런 것 같아. 어쩌다 떨어뜨린 것을 동전과 함께 지갑에 넣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진은 내일 나온다고 했다. 즉석 사진은 없는 듯했다. 그러고서 렌터카 지점에 들러 도난에 따른 손실은 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기서도 강도를 만난 건 이상한 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와 유키코가 코스타리카 최초의 사건에 휘말렸다는 말인가? 밤에 호텔에서 캐나다에 있는 닉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를 듣더니 그가 말했다. 제법 흥미진진한 여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그는 이런 류의 농담을 곧잘 한다. 그레이스에게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덕분에. 그건 다행이군. 그래, 앤도 잘 있지? 그럭저럭. 그들은 유키코를 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카메라 말인데 그것도 훔쳐갔어. 역시 그랬군. 너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카메라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엉클 톰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실로 유서 깊은 물건이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값을 매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변상을 받으려고 해도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지. 즉, 변상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안타깝지만 내가 포기하지.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그의 말에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럴 수 없지. 어떻게든 다른 카메라를 찾아볼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카메라 고물이거든. 셔터도 가끔씩 말을 듣지 않고 버튼 전지를 넣는 부분의 뚜껑도 자꾸 빠지고. 역시 그랬군. 실은 그 뚜껑만 남아있어. 그거라도 돌려줄까? 꼭 그래줘.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카메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뚜껑이거든. 금고에 넣어둘게. 킥킥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 부근의 관광지를 돌아보기로 하고 투어 데스크로 갔다. 예의 젊은 직원은 여전히 동정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돈이 없다며 싼 버스 관광 상품으로 괜찮은 게 없느냐고 묻자 미니버스로 카라라 생물 보전지구로 데려다주는 투어가 있다고 했다. 여행 기분을 낼 수만 있다면 뭐든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이걸 보게 됐어요. 투어 데스크 여직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곳 지역의 신문이었다. 거기에는 3주 전에 새를 관찰하던 영국인이 습격을 당한 사건이 피해자 본인의 수기 형식으로 실려 있었다. 우리가 습격당한 곳과 장소는 달랐지만 범인이 2인조이며 원숭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점은 일치했다. 우리를 덮친 범인이랑 아마 같은 놈들일 거야. 유키코에게 말했다. 한번 잘 되니까 맛을 들여 똑같은 수법을 쓴 거라고. 그럼 같은 짓을 또 할지도 모르겠네. 그렇겠지. 이 신문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묻자 여직원은 선뜻 그러라고 했다. 점심때가 지나 호텔 앞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카라라 생물보전직으로 향했다. 동행한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쌍안경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하필이면 카메라가 없을 때 희귀한 새가 훌쩍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달리는 버스에 흔들리면서 유키코가 얄미운 소리를 했다. 내 바로 옆에서는 몸집이 좋은 백인 남자가 어설픈 손놀림으로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있었다. 카메라를 다루는데 그리 익숙지 않은 듯 했다. 범인들은 카메라 속에 있는 필름을 어쨌을까? 유키코에게 물었다. 그야 버리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필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할걸. 왜? 어차피 아무것도 찍지 않았었잖아. 아니야. 놈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2-3장 찍었거든. 나름 희귀한 새가 있어서 말이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말하고 유키코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난 듯 내 쪽을 돌아보았다. 있잖아. 사진 찍을 때 그 버튼 전지는 필요하지 않은 거야? 버튼 전지? 당연히 필요하지. 노출과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데 쓰는 거야. 하지만 그때 그 뚜껑은 빠져 있었잖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뭐? 입을 반쯤 벌린 채 그대로 몸이 굳었다. 유키코의 말이 맞다. 뚜껑이 빠져 있으면 버튼 전지도 떨어지고 만다. 그런 상태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면 바로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버튼 전지에도 뚜껑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왜 카메라를 도둑맞은 후에 버튼 전지 뚜껑이 내 지갑 속에 들어있었던 것일까? 아! 나와 유키코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운전기사에게 스톱이라고 외쳤다. 사건이 일어난 후로 나흘이 지났다. 나와 유키코는 양손에 짐을 들고 공항으로 갔다. 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치고 커피라도 마실까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돌아보니 여자 변호사 캐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늦지 않아서. 우리를 보고 그녀는 방긋 웃었다. 저희를 배웅해 주시려고요? 감격스럽네요. 코스타리카가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번에는 좀 운이 없었던 거겠죠. 두 분의 운이 상향곡선을 그릴 때 다시 한번 이곳에 와주셨으면 싶네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쪽 눈을 찡긋했다. 가까이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어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나란히 앉아 마셨다. 돈 문제는 다 처리됐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여행자 수표는 이미 현금화한 뒤였지만 사인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서 전액 돌려받았고요. 그럼 물건이네요. 제 카메라 장비는 보험에 들어있으니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인데 그것만큼은 변상해야 할 것 같네요. 니게 카메라 말이죠. 그녀는 싱긋 웃었다. 그래도 그 카메라 덕분에 단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닉에게 감사해야죠. 왜 버튼 전지 뚜껑이 지갑 속에 들어있었는지 생각하다 문득 떠오른 것이 순찰차 안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일이었다. 그때 동전과 함께 그걸 주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기 전에 그 뚜껑은 이미 순찰차 안에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그 뚜껑은 닉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부분이 망가진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것일까? 그러나 그런 우연이 그리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았다. 카메라에 전지를 넣는 부분의 뚜껑 같은 건 그렇게 아무데나 떨어져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그 순찰차에 타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 택시를 찾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다. 즉시 변호사 캐시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린 그녀는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다. 그 후의 진척사항에 관해 상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순찰차를 수색한 모양이다. 거기서 카메라용 버튼 전지가 하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운전한 경찰관을 추궁했더니 의외로 순순히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그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2명의 범인과는 술집에서 만났다고 한다. 대수롭지 않은 내기를 하다 경찰관은 2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중 2사람이 자기네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수 인원의 여행자가 있으면 그들의 여정에 대해 알려달라는 의외로 손쉬운 부탁이었다. 그때는 2사람이 강도 행각을 벌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본인은 주장했지만 정말인지 어떤지는 아직 알 길이 없다. 그날 경찰관은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투어 데스크의 여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캐나다에서 온 일본인 커플이 브라울리오 카리오 국립공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2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 2사람은 그 일본인, 그러니까 우리를 덮쳐서 금품을 약탈한 것이다. 그 후 2사람은 경찰관을 찾아와 약탈한 물품을 보여주었다. 아마 그때 카메라 부품이 순찰차 안에 떨어진 것이리라. 그때 처음으로 경찰관은 2사람의 목적이 강도 행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보를 제공한 이상 자신도 공범자라는 생각에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일본인 커플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순찰차로 찾아다니다 말을 걸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 경찰관이 한 말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캐시에게 물었다. 아마 거짓말이겠죠. 그녀가 대답했다. 한몫 챙겨받기로 약속하고 2분 얘기를 했을 거예요. 3주 전에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2분을 순찰차에 태운 목적은 아마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2분이 얼마나 범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아마 2분을 태우고 시내를 빙글빙글 돌아다녔다고 했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치명타가 됐죠. 빼앗긴 카메라의 부품을 줍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당신을 만난 것도 그의 입장에서는 운이 나빴던 거죠. 내 말에 그녀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요. 주범인 2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타고 달아난 렌터카가 공항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던 것 말고는 종적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에게 그 2사람을 추적할 만한 적극성은 없으리라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었다. 나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꼭 다시 한번 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운이 좋을 것 같으면 그러죠. 그렇게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2번 다시 오나 봐라.
라고 중얼거렸다.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5시간 반 걸려 우리는 캐나다로 돌아갔다.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녹초가 되어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여러 차례 여행을 했지만 이토록 이 거리가 그립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프린세스 애비뉴에서 내렸다. 잔디 정원, 즐비한 기와집, 틀림없는 우리 집이다. 대문으로 다가가자 종이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하얀 종이에 매직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Welcome home, Ted and Anne. 그 난폭한 글씨는 만날 잔소리만 해대던 타니어 아주머니가 쓴 것이 분명했다. 그레이스가 연락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걸 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키코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